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MBC 보도국에서 기자, 앵커로 20년 이상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대 국회에 국회 입성을 하셔가지고 지금 20대까지 4선 의원을 역임을 하시고 이번에 중기벤처부의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박 장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어떤 동기, 역사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무게 중심을 이동을 해서 그래도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나라가 그 산업화를 겪으면서 성장 일변으로 갈 때에는 뭔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그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좀 더 성장의 어떤 그 폭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이 축적의 시간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축적의 시간 속에서 미래가 바로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그 대한상공회의소의 그 멤버들의 역량과 또 꿈과 희망에 그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던 뉴욕의 5번가 거리의 모습입니다. 1913년이니까 정확하게 106년 전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 그 마차와 자동차의 이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이 100년 후에 지금의 모습과도 상당히 저는 비유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자동차로 바꾸어서 뭔가 더 진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100년 후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영국에서는 이 당시에 마차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 100년 전과 저는 상당히 유사하고 그리고 이 100년 전에 겪었던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지금은 그 갈등의 폭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과연 국가는 마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자동차를 사람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저는 그 해법을 바로 마차와 자동차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혁명을 겪으면서 그리고 민주화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양극화의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의 발달이 많은 사회 혁명과 사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증기기관차의 발명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 농노제도를 해방시키면서 프랑스 혁명을 이번하는 촉발제가 됐을 것이고요. 뭐 2차, 3차 산업혁명이 이 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지속적인 팽창사회였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또 기술 발달로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 우리는 수축사회로 저는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생산량을 흡수할 인구가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앞으로 심화된다. 그리고 이 팽창 사회에서는 함께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1등과 꼴찌가 함께 공존할 수 있었지만 수축 사회가 되면 1등만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요즘 공유경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공유경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는 그러한 역할도,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공유경제 역시 1등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구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서의 과거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미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간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거의 기존의 산업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을 더 장려해야 되는 양축, 그러니까 투 트랙의 어떤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또 그 생각입니다. 잠시 우리 김연아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이 안 되나요? 예, 아마 좀 연결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계올림픽 금메달 딴 김연아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 텐데요. 제가 여기서 김연아의 장면을 보여드리고 또 변화하는 거니까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자동화 쪽으로 갔죠. 그런데 김연아의 지금 이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을 때의 그 피겨스케이팅의 어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 과거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그냥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튼튼한 근육과 빠른 스피드. 그런데 김연아는 마치 발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반복적인 것에 아트가 접목된 것이 김연아의 특징이다라고 제가 감히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어떤 1, 2차 산업혁명과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이점은 1, 2차 산업혁명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축적만 하면 되지만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똑같은 것을 반복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알파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작업. 이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지금 동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성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진도 쇼팽에서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는데 이 조성진이 1등한 11번, 이것을 아마 조성진이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곡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성진의 곡에다가 플러스 알파,
알파가 뭐가 있어서 이 사람이 1등을 했는데 그 알파라는 것은 조성진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어떤 표현의 방법, 감정의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 함께 섞여서 녹아져 나오는 것인데 조성진의 쇼팽 11번과 다른 사람의 11번을 비교를 해보면 조성진이 좀 느린 템포로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제 음악인 딴따단따단 따라라란 따라라란 딴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 당기음을 처리하는 이 당기음의 딴 따다다다란 이 당기음 처리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조성진은 거기에 자기의 그 20 몇 년간의 그 평생 동안 자기가 느꼈던 어떤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실려있는 그런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플러스 알파적인 것이 바로 3차,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되는 그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 저는 이것이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 결국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강한 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거기에 바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것 여기서 어떤 것을 연결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그 힘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존재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되는 연결의 힘에 있다. 그리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를 제가 가보니까요. 이공계 출신이 절반이고요. 인문계 출신이 절반이에요. 다른 부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문계 출신이거나 아니면 과학기술부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이공계 출신인데요. 중소벤처부는 인문계와 이공계가 반반씩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기서 굉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을 할 것이냐. 네. 이 데이빗 헨슨, 네. 제가 이 데이빗 헨슨 박사가 만든 로봇 소피아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1년 한 3개월 전에요. 그런데 이 로봇 소피아를 보면은요, 이 로봇 소피아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로봇 그러면 기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는 바로 로봇의 얼굴을 인간의 모습을 닮은 그 다음에 이 로봇의 스킨을 사람의 스킨, 사람의 피부와 똑같이 만들어갖고 그 사람의 얼굴을 닮은 로봇이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흥미를 보이고 이것으로 세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력서를 유심히 보니까 이분이 대학 학부에서는 디자인 스쿨을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원은 엔지니어링을 다녔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의 인생의 축적의 시간 속에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만나서 이런 그 인간의 얼굴을 닮은 로봇을 만들었던 이런 어떤 하나의 예를 저는 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MBC에서 경제부 기자를 한 10년쯤 하고 경제부장을 끝으로 국회를 가게 됐는데요.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의 경제부 출신으로만 정치부를 거치지 않은 제가 첫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부의 어떤 그런 저의 축적의 시간이 국회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제가 경제부에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당시 재벌 기업들한테 너무 특혜를 많이 줘서 중소기업들이 너무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기술 탈취와 같은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좀 법으로 좀 고쳐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저의 어떤 경제부 기자로서의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금산분리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치 저가 이제 그 대기업을 못살게 구는 사람처럼 비춰졌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대기업이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하게 되면 더 글로벌화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의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 화면은요,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출입기자였었거든요. 1980년대 후반인데요. 이것도 아마 동영상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동영상 나옵니까? 오디오를 켜주세요. 오늘은 공산권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개소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임한 헝가리 서울무역사무소는 한국과 헝가리의 집교역 시대를 가져다준 첫 출발이었습니다. That means that from now on the Hungarian business community will have a permanent presence here, and we expect a significant growth in the bilateral trade relations from now on. 한국하고의 교역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동북권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는 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헝가리 무역사무소는 오늘 정식 개소식을 계기로 지금까지는 제3에 의존하던 헝가리 기업과 한국 업체 간의 수출입 파트너를 직접 알선해주고 각종 수출입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에 주력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개소식에서는 한국과 헝가리 경제협력위원회 설치가 합의돼서 양국 경제인의 웅호 협력은 물론 한-헝가리 직교역의 발판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상호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전국적인 경제연합회 하고 또 그 헝가리의 경제단체하고 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을 일단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편 헝가리의 MTV 국영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방안이 헝가리 국민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전반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텔레비전에서 헝가리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를 방영하는 것이 꽤나 인상적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We certainly do not show baseball on Hungarian because we don't have baseball and MBC 뉴스 박정선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상의가요, 우리나라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국방 외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상의가 천명으로 동유럽의 헝가리 사무소를 처음 개설했을 때의 그 화면입니다. 아마 198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한상의의 어떤 그동안의 축적의 시간 속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우리나라가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트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대한상의가 헝가리의 무역사무소를 개소를 함으로써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제 동유럽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를 맺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대한상의의 어떤 축적의 시간 속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챔버 오브 커머스, 이것은 사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이 상공회의소의 위치는 굉장히 다른 경제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챔버라는 그 어떤 그 의미 속에는 공익을 위해서 함께 가는 어떤 그 상인들의 모임,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대한상의가 앞으로도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또 어떤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축적의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찾아본 것인데요. 특히 우리 박용만 회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대한상의의 위상이라든가 또 대한상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대한상의가 밟아왔던 역사를 중심으로 더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상의의 어떤 축적의 시간 속에 또요 청약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다시 하고요. 저 생략하고요. 축적의 시간 속에는 대한민국 경제 100년의 축적의 시간도 함께 묻어 있다. 우리가 1953년도에는요, GDP가 4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에 1782조 원까지 올라왔고 작년에는 3만 부를 이제 드디어 넘어섰죠. 그럼 이러한 그 수직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곡선 속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여기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열정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 꿈과 미래와 희망이 다 녹여서 지금 3만 부를 넘어가고 1782조 원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런 어떤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요즘 이제 대한민국이요 제2 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제2 벤처 붐의 가시화도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깐느에서 봉 감독이 그 황금 종려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김영삼 대통령이요, 제가 1995년도에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미국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동차 수백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영화 산업에 대한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영화 산업에 대한 발동을 건 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크린 쿼터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갈등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한 거죠. 결국은 20년 정도의 축적의 시간이 만든 쾌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벤처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벤처붐도 우리나라가 IMF 시대를 거치면서 이 IMF 이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이 뭐 거품이나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하나의 그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2 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2벤처붐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4만 불, 5만 불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다. 그리고 이 제2벤처붐의 어떤 그 가시화의 그 요새 그 통계 수치를 보면은요, 작년 10월 달까지 유니콘 기업이 3개에 그쳤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유니콘 기업이 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8개가 됐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저는 2022년 정도가 되면 유니콘 기업이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럼 이렇게 지금 30대, 40대, 50대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장년층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정부가 이것을 좀 확실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9988로 대변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에 1%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99%, 88%에서 만약에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동기를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요, 여성 인력을 절반만 끌어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몇 %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제가 MBC에서 첫 여성 특파원으로 미국 특파원을 가게 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여성 인력을 키워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집에서만 있던 여성 인력들이 많이 밖으로 이제 사회 진출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상당한 부분의 그것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체 중에 여성 CEO가 40%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약 20년의 축적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결과다. 그러면 이 9988로 대변되는 이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면 저는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경제 철학이랄까요? 이것은 바로 상생과 공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만 잘 돼서도 잘 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어떤 그 틀을 만들었던 대기업과 함께 상생과 공존의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 중소기업이 작은 것들을 연결하는 연결의 힘 플러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와서 그동안 한 일 중에 하나가 자상한 기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 자상한 기업이라는 것은 자생적,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기업 중에서 이 상생과 공존이라는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한 기업 중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찾아서 첫 번째 기업으로는 신생 대기업인 네이버와 소상공인 연합회를 연결해주는 자상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전통적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스코를 선정을 했는데요. 포스코와 벤처투자협회를 제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앞으로 1조 원을 이 벤처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포스코가 좀 더 열심히 이것을 좀 들여다보겠다. 지난 17년 동안 이미 이런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창업 기업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지원을 해왔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좀 더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하시겠다고 해서 자상한 기업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포스코를 불러드리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런 자상한 기업가 정신을 많이 함양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상생과 발전이라는 경제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저는 기술 탈취라든가 또 수탁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대한상의에 와서 상공회의소 회장님 등등 관계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상생협력위원회의 목적은 중재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중에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져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기업, 또 경찰에 고발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상대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먼저 중재 노력을 해보고, 이 중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내야 되겠다, 이것은 경찰로 보내야 되겠다, 이것은 검찰로 보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이런 판단을 해주는 상생협력위원회를 곧 발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 투자이고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상당히 이것이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7,900개의 스마트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7,900개의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불량률이 약 40%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생산성이 30%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고용이 스마트 공장을 하면 오히려 줄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평균 고용 인력이 3명이 늘어나는 최근에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 공장을 3만 개로 확대를 하면서 다만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레벨 조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중간 단계의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아주 하이 퀄러티의 스마트 공장 이 3만 개를 지금 중점적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공장을 그동안에 만드는 데는 삼성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그 7,900개의 스마트 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2 벤처 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2 벤처 붐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2벤처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스케일업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케일업 펀드는 2022년까지 12조 원을 이제 만들 계획인데요. 이 스케일업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업이 탄생하면 7년 정도까지만 지원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7년 이후에 데스밸리가 오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또 그러다 보니까 이 7년까지만 기업을 하고 8년째부터는 기업 이름을 바꿔서 마치 신생기업처럼 기업을 하는 그런 편법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어 들기 위해서 이 스케일업 펀드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저는 좀 더 우리 사회가 투명해져야 되고, 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이것을 끌고 가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스케일업 펀드에 관한 것도 앞으로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 11월 달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스타트업 엑스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 엑스포의 이름은 컴업이고요. 스타트업 엑스포는 라스베가스에는 CES가 있고, 스타트업과 관련된 핀란드에는 슬러시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컴업이 있다라는 어떤 브랜드화 전략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 이제 매년 개최를 할 생각이고요. 특히 외국에서 많이들 지금 이 스타트업 엑스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스타트업 업체들이 올 11월 달에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정보 교류와 또 연결의 힘을 발휘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해야 될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규제 자유 특구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이 규제 자유 특구는 규제 샌드박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떠한 하나의 사안에 있어서 그것을 규제가 있으면 법을 풀어드리는 것인데요. 규제 자유 특구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지역 안에서는 어떤 법이 있더라도 임시적으로는 그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거기에 세제 지원 혜택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까요? 전남에 뭐 예를 들면요, 이모빌리티가 있고요. 세종에는 자율주행차를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전남의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저기가 선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km의 저속주행을 통한 자율주행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km의 저속주행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뭘 하시려고 하느냐 여쭤봤더니 뒷골목이 청소차를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자동차가 20km 이하로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km 이하로 못 다니게 돼 있다는 것을 풀어달라는 건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뒷골목에 다닌다고 해서 저속주행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쪽 주최 측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그 얻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예를 들면 과수원에 그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농약을 살포하는데 사람이 차에 타고 농약을 살포하면 그 농약을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그 농약을 살포하면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수원 같은 곳에서는 20km로 저속주행을 하면서 다녀도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규제상 그 자율주행차가 과수원을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현재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예를 들어서 전남의 어느 특정 지역을 이것은 앞으로 20km 이하의 저속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베드로 하면서 거기에 뭔가 지원책을 주면서 관련 산업을 발달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역마다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신청을 했는데요. 이 신청한 업체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 한두 곳을 7월달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뭐 가을에 또 준비되는 대로, 연말에 준비되는 대로 규제자료 특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을 할 생각이고,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복지지원센터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복지 문제가 1번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니면 나는 떳떳하게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콘도도 갈 수 있고, 또 집에서 경조사를 당했을 때 대기업에서는 와서 그냥 컵에도 무슨 어느 기업 인쇄된 그런 컵을 쓰면서 이렇게 남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게 안 된다. 그런 여론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한 달 전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대한상의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상의의 회장님이 잘했다고 이거 같이 하자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과 대한상의가 같이 중소기업 복지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주엔가요? 대한상의 부회장님과 함께 일본에 잠시 1박 2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 제도가 이미 198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일본에서의 중소기업 복지지원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은 건강, 헬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예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복지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벤치마킹해서 단순하게 휴가 가고 뭐 이런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중소기업인들의 삶을 관리해드리고 대행해드리는 업무까지 좀 더 발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집 없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4만 호 이것을 짓는 것은 국토부와 같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상공인 기본법을 빨리 제정해달라. 그리고 또 제 옆에 계신 분들이, 제 옆에 계신 어떤 우리 젊은 창업가가 대부업법도 빨리 통과시켜달라. 아까 저한테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도대체 국회가 안 열려가지고요. 전 너무 답답해요. 지금 그러시면서 이렇게 국회가 안 열려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국회 열려야죠. 저는 빨리 국회 열어서 이번에 추경도 좀 통과를 빨리 시켜야 되고요. 소상공인 기본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벤처 기본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지금 주문하신 대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좀 활력의 시간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상이라서 제가 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개성공단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의 출구 12일에는 미 연방하원에서 처음으로 브래드 셔먼 아테소이 위원장 주재로 개성공단 설명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 설명회에 개성공단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훈 회장님이 가셔서 개성공단이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됐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또 이 개성공단이 미국 경제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그 쉽지 않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는 연결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활발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과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개성공단이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굳이 지금 베트남으로 어디 외국으로 막 공장을 이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정말 신락 같은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소벤처가 연결자로서 정말 답답한 것을
풀어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의 연결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연결자, 그리고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강한 힘을 만드는 연결자로서의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소비자들이 써줘야 되는 건데 그 자영업자들만 가지고 제로페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소비자들이 가서 불편하고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번 면담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 장관님은 못 뵙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네, 이 제로페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제 이걸 모바일 직불 결제 부분인데요. 이 모바일 직불 결제를 그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약간 정적인 어떤 그 해석을 가미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제 시장의 하나의 변화지요. 그러니까 현금에서 크레딧 카드로 갖고 크레딧 카드에서 이제 모바일 직불 결제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크레딧 카드로 가다 보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는 수수료가 비싸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수수료를 정부에서 계속 좀 낮췄었는데 이제 이것을 낮추는 부분도 저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어떤 크레딧 카드 회사도 살 수 있고 그 어떤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모바일 직불 결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바일 직불 결제를 들여왔는데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크레딧 카드의 부분이 생략된 거죠. 크레딧 카드 부분이 생략이 되고 바로 현금에서 이제 모바일 직불 결제로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그들 나라보다는 좀 더 발전한 문명국이었으니까 이제 이 차례대로 이렇게 밟아서 가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저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은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다 민간에게 나중에는 넘겨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있죠. 이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데 이 과도기적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소비자가 좀 불편하다. 왜? 크레딧 카드는 그냥 카드만 이렇게 쫙 그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뭔가를 찍어야 되니까요. 15,000원이면 15,000원 뭐 이렇게 찍어야 돼. 한 번의 과정이 더 있어서 요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말씀은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는 그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모바일 직불 결제도 똑같은 혜택을 드리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아까 왜 소상공인 기본법 제가 이렇게 비춰드렸잖아요. 그 소상공인 기본법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바일 직불 결제를 했을 때 여기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모법이 만들어져야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이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분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맡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그 아까 그 장관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정책 비전 중에 그 관심이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하고 스케일업 펀드에 대해서 조금 부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류다 보니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저희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좀 많은 그런 직간접적인 그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미국을 예를 들자면 그 많은 또 그 미국 기업들이 뭐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리쇼어링 정책으로 다시 미국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스마트 팩토리와 또 그런 정부 이제 그 중기부의 그런 정책과 또 정부의 그런 정책을 좀 잘 혼합하셔가지고 그런 리쇼어링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펴신다면 그 아까 그 스마트 팩토리 하면 이제 3명이 이제 지금 했던 제가 봤을 때는 뭐 30명, 300명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의 고도와 또 산업 경쟁력이나 산업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첫 번째 그 스케일업 펀드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저는 저희 회사는 사실은 뭐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인데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뭐 많은 또 축적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도약했지만 그 펀드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지원책들 때문에 그게 역효과가 일어나서 뭐 피터팬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비 기업들 양산한다 이런 사실 그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일업 펀드와 관련됐을 때는 어떤 그 진짜 경쟁력 있는 그 중소기업들을 타겟팅해서 적극적으로 그 판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스마트 팩토리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면 정말 그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리쇼링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스케일업 펀드를 어떻게 좀비 기업을 양산하지 않고 타겟팅을 잘해서 이것이 제대로 자금 공급이 되게 하겠느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스케일업 펀드에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을 좀 풀을 좀 더 넓게 가져가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한 기업들의 어떤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벤처부에서 이 기업을 해달라 저 기업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위원 풀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이 앞쪽.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과 컴퓨터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사업과 경영을 하는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나 또는 경영에 부담을 주는 그런 제도들은 어려움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가장 이제 그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인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그 결정 체계 법안들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탄력 근무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시행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장관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좀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늦다면 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저임금은 사실은 그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이 부분이 이원화될 수 있었는데 올해 그 국회가 저렇게 이제 스탑이 되는 바람에 과거의 결정 방식으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저희 여기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국장 이준희 국장께서 지금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우리 이준희 국장이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일어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생각입니다. 주 52시간 문제는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방향
방향은 다 저는 방향은 맞다. 방향은 맞는데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적절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생각 의외로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저쪽 이번에 저쪽 끝에 여기 안경 끼신 분 한번.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영전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1인 창조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2월 11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자로 선정을 받은 JJ 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조재만 대표입니다. 장관님의 아주 씩씩하고 용기 있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관님의 축적이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 샌드박스 또 규제 자유특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선정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 이제 아주 훌륭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벤처 창업을 하셔서 사업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자유특구의 지원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미약한 창업자의 입장에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 또 심사와 관련해서 어떤 포지티브한 방식이 아니라 좀 네거티브하게 관료적 관점의 어떤 필터링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기업이 실제 창업 환경에서, 사회 환경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 특구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서는 규제 특구 제도와 같이 연동되어지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제 특구 제도가 지금 각 지역별로 타입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 어떤 역할이나 지원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열려져 있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모든 다양한 부류의 벤처 창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특구 제도의 지원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질문은 여러 군데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좀 이런 어떤 컨설팅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지금 규제특구와 샌드박스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규제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고요. 우리는 이런 사업으로 승부를 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이면 부산에서 신청한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 기업들이 부산에 소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그리고 일정 기간 그 테스트를 걸쳐서 이것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때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시는 일과 하시는 장소가 같이 매칭이 돼야 하시는 일에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왜 그럼 처음부터 못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현재 규제되어 있는 거를 규제를 풀고 그 특정 지역에서만 실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전국으로 확산을 하고 국회에서 법을 강력하게 고쳐보겠다 이런 의지를 담는 것이 규제 특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예정된 시간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추가적인 질의나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에 좀 전달해 주시면 제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과 말씀해 주신 박영선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